저는 지금부터 마이크로 파이낸스 패널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켜놓으신 분들은 무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란트로피 컨퍼런스에 오신 미래사회발전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마이크로 파이낸스 패널의 진행을 맡은 필란트로피스트 멤버 안세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저희 필란트로피 컨퍼런스에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게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각 패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필란트로피 컨퍼런스는 총 12개 패널 구성되어 있고 한 패널당 8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5분에서 10분 동안은 저처럼 사회자가 나와서 각 패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이어서 40분 동안 앞에 나와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는 패널리스트 분들과 여러분들과의 오픈 토론 세션, 즉 열린 토론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니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오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진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오늘의 목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사 및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차이점 간략하게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고 또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역사 및 사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널리스트 분들의 소개로 저의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사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1976년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이 그라민 뱅크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아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형태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하면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하는 자기 고용 프로젝트에 소액을 대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가 설립되게 된 데에는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1972년도에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어민 42명이 부서진 그물망을 수리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는 이유는 그들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27달러짜리 기계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소액 대출하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27달러를 받기 위해 그 어민들은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된 방글라데시의 학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그 자리에서 보증을 쓰게 되고 그리하여 어민들은 27달러를 대출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무하마드 유누스는 27달러라는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시초가 되어서 최초의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90년대까지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또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인도,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게 최근에는 많은 글로벌 금융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산업에서는 이러한 소액 대출만으로는 빈곤층에게 도움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은 소액 대출뿐만이 아니고 이체 서비스, 저축 그리고 보험 등까지 포함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 하면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대출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는 대안적 금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은 어떠한 고객들의 수익과 소득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고객들의 저수입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효과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마이크로크레딧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형의 선진국형의 경우 금융적, 사회적 배제 극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어떠한 복지 시스템의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으며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 형태 위주로 불충분한 복지 시스템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라민뱅크가 있습니다. 자, 그라민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6년에 무하마드 유누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70년 그 당시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는 운동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는 빈곤층에게 자활과 자립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까지 전 세계 38개국 144개 단체의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모델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라민뱅크의 도움을 받은 전체의 60%가 자활에 성공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액시온 USA입니다. 액시온 USA는 중남미,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을 지도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빈곤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그 대출액이 무려 1,720억 원이라는 그러한 규모를 대출해줬고 이 단체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무려 16,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내 마이크로 파이낸스 역사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국내에서는 1999년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나는 은행, 즉 한국 그라민뱅크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의 은행법과 그 재정 규모가 실현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대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최초의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인 신나는 조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이후에는 많은 단체들이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로 2002년에는 사회연대은행이, 그리고 2003년에는 2000나눔 공동체를 바탕으로 마침내 2007년에 열매나눔재단의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하회하는 액수가 바로 소액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크레딧과 이런 소액 대출, 은행의 일반적인 소액 대출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이후 창업 및 영업 활동에 있어서 밀착된 사후 관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마이크로 크레딧과 일반 은행의 소액 대출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마이크로 파이낸스 또는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처음 단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나는 조합이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 즉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출의 대상자들로는 가난한 기동자, 그리고 도시의 빈곤층 등 기존의 금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많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8월까지 그 상환율이 무려 96.6%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된 단체는 사회연대은행이라는 단체인데요.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영세업자들에게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의 제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경우 ING 그룹 또는 시티은행 등 그러한 금융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글로벌 그룹들이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지역민들의 삶을 끌어올려 그쪽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빈곤층에게는 자립의 희망을,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 되는 윈윈 상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패널리스트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왼쪽에 계신 분이 열매나눔재단의 서경준 차장님이십니다. 서경준 차장님은 열매나눔재단 현재 국내 사업부 차장님으로 계시고 또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에 계십니다. 다음 패널리스트 분은 신나는 조합의 한종훈님이십니다. 한종훈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또 연령을 갖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 SDS 입사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또한 2010년에 아시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포럼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적 기업가 정상회의 한국 대표로 참여하셨고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 등록 및 사회적 기업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한정호님께서 여러분들께 먼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겠고 그 다음에는 서경준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회 문제 해결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 GSBS 2012에 갔을 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면 지금 무덤에 막 내려가야 할 분위기예요.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서 분위기를 좀 업시켜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코엑스잖아요. 강남 스타일 요즘에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걸 왜 하냐? 분위기를 업시켜야지 우리가 같이 울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춤 맞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빠 듀얼 스타일. 오빠 듀얼 스타일. 예. 전혀 그런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진지한 근육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까불냐면 서로 탐색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까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약 22명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22명이 각각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신 분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 되게 프리스타일이거든요. 바로바로 질문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최초 마이크로파이낸스 NGO 신나는 조합 홍보 담당관 대리입니다. 타 대표인데 대리 때가 나와서 떠들겠다고 하면 약간 감흥이 안 오죠? 근데 제가 다양한 활동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론 이런 건 다 교수님께 가시고 저랑은 사례를 얘기하고 바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걸 소셜 비즈니스 넘기고 협동조합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례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GSBM 나는 비영이다 팟캐스트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신 분이 2명이 지금 취재하고 계시는데 이따가 좀 인터뷰를 요청드릴 겁니다. 같이 잘 취재에 응해 주시고요. 저는 위대한 사회적 기업가 한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좀 여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다시 갈게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한 사람의 사회 문제 해결 액션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날입니다. 6개월 동안 필란트로스피스트가 준비한 6개월의 대장정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빈곤 퇴치의 시작 마이크로파이낸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곤 퇴치의 시작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서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넘어왔고 그것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소셜 비즈니스 그리고 코퍼레이티브스 협동조합으로 확장되는 그 모듈을 같이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cannot speak Korean? Nobody?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무제한적 가능성입니다. Unlimited potential by individual.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누스 박사가 2012년 오스트리아에 열렸던 국제사회적 기업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y individual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시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좀 아름다운 모델 있잖아요. 그 막 돈도 다
다시 벌리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는 그 모델이 뭡니까? 물었으니까 Do your things right now. 당장 네가 생각하는 거를 액션으로 옮겨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모델 한국 사람은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 저 앞에서 왼쪽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분에게 당신에게 무제한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당신에게 무제한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네, 다 하셨죠? 예, 오른쪽 분한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2012, GSB에서 2010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각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지금 나와서 저 혼자 잘났다고 떠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서 얘기하고 거기에 돈 될 사람을 찾고요. 그거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사람들이 붙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붙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셨죠? 아까 저기 사회 모아놓고 한 사람 계속 지금 글을 읽습니다. 글을 왜 읽어?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혼자 열심히 하십니다. 막 열심히. 그래서 좀 바꿔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 닫고 있을 게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삼성에서 유일하게 배운 한 가지겠습니다. 우리 삼성이 이건희 회장님이 가르쳐준 건 아니고 이재용 상무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바로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문제의 정의가 뭐냐면 목표 대비 현실의 그 갭, 목표 대비 현실의 그 차이를 문제의 정의라는 것을 유일하게 삼성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이크로 크리에이트로 갖고 오겠습니다. 유누스 박사는 전혀 이런 가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받고 있고 바더빌트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가난한 사람들이 따위야 뭐야 내가 뭐 알게 뭐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1976년 여름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조브라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창밖을 잠깐 보는데 쉬는 시간에 경제학 아름다운 모델들을 막 얘기하고 역시 이 경제학 모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얘기하다가 창밖을 갔다 오니만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자살 시체들이 쌓여서 오죽하면 종교단체들이 시체를 수습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강의실에서 수천만 달러, 수백만 달러 돈을 쓰고 학생들 수업을 가르치지만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못 살리겠구나. 거기에 자괴감을 갖고 한번 나가봅니다. 나갔다가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좀 깁니다. 수피아 베굼이라는 여사를 만납니다. 21살 여성이었고요. 이분은 대나무 의자를 판매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나무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요리 대금업자한테 대나무 구입을 오타카, 우리 돈 200원에 드립니다. 1타카가 40원입니다. 오타카 들리고 하루 종일 대나무를 조각해갖고 나무로 대나무 의자를 만듭니다. 근데 오타카 50페이사에 판 게 아니라 고리 대금업자에 다시 넣어봅니다. 그럼 남은 돈 얼마죠? 오타카 이자를 내고 50페이사, 무려 20원을 남깁니다. 이걸 보고 야 지금 내가 당장 주머니 돈에서 200원 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누스 박사의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된 것처럼 돈 잘 벌려주는 이 고리를 끊자.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래, 대나무 살 돈 오타카를 주자. 내가 당장 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 그 석사를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야, 가서 한번 사람 쭉 모아봐. 몇 명이나 봐봐. 그래서 모아보니까 49명이었습니다. 49명이 아니라 플러스 42가구였습니다. 그게 전체 모아보니까 27달러, 27,000원이었습니다. 이제 뭐 버린 돈 셈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모두 사과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55만 명 방글라데시 사람의 90억 달러, 555만 명, 65%가 빈곤에서 퇴치를 하게 됩니다. 자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거를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유누스 박사의 목표는요, 신용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인권 선언으로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서 얘기하다시피,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영위할 삶의 권리를 가진다.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의 폐해는 뭐냐면, 돈 있어? 돈 있어야지 돈 빌릴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죠. 담보 있어? 담보 있어야 돈 빌릴 수 있어. 이런 구조입니다.
자, 또 유누스 박사는 인간에 대한 신뢰로부터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아시아 마이크로 파이낸스 포럼 갔다가 내는 결론이 뭐냐면 파이낸셜 인클루전, 금융 통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을 7등급, 10등급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직접 돈을 빌려줄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NGO, NPO,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정부, 기업, 각각의 세션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협치를 해야만이 지금 파이낸셜 인클루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빈민들에게 돈 죽대고 빌려줘. 대출 불가능해요. 왜냐면 보증인 없잖아. 또 담보도 없잖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보증인이 왜 있어야 되고 담보가 왜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배웠어. 지점장 은행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어. 교영학 출신도 손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시나요?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의 극대화죠. 그죠? 은행의 논리는 뭐냐면 신용 있어? 담보 있어? 없으면 안 돼. 이게 그냥 배워왔던 겁니다. 한식. 유누스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 돈을 유지해야 되고 왜 이렇게 배웠는지도 몰라. 이거는 거꾸로 하자. 문제 해결은 기존 은행과 다르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담보 보증 없는 은행을 설립하자. 가난한 사람들과만의 은행. 거기서부터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했는데요. 당장 27달러 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서울역 노숙자 가면요. 저도 1,000원, 2,000원도 줘봤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동기부여를 못 줬으니까. 이분은요. 수피아 배움이 맨날 놀고 먹고 자고 이럴 줄 알고 가난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는 나는 행동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빈곤의 역사는 지속될 거다라는 충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사회적 문제의식을 당장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마이크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본침 잘못셨다가 집에 한 번에 망갑니다. 그래갖고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난 돈밖에 몰라. 그래서 돈만 벌려고 삼성에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옵니다. 왜냐면 유누스 박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만나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키 작은 강명순 전 조합장입니다. 한국 시티은행이 우리나라는 왜 마이크로 크레딧을 안 하지? 전 세계 난리 법석인데. 그래서 이 여자를 바로 방글라데시에 보냅니다. 그라민 트러스트라는 교육기관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교육받기 시작됩니다. 그게 마이크로 크레딧 시작이고요. 2000년 되자 6월 달에 강화도에 순무 키우는 분들, 마리 소모임이라는 곳에 500만 원을 빌려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분들은 딱 1년 만에 돈 다 갔습니다. 자, 신나는 조합의 실전. 신나는 조합 관련된 모든 얘기는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2년 동안 약 115만 원의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49억 9,300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냐면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촉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여면함재단은 재단이니까 이제 재정 규모가 튼튼하지만 저희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이제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점 수익이 막 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기업이 직접 마이크로 파이낸스 하기 시작했으니까. 집행 시적을 보면요. 이런 저희 다문화 가정들에게 지원을 해서 73억 정도를 누적 총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16억 정도를 다시 상환을 받았고요. 남은 돈이 56억입니다. 그 중에 공공기금은 약 90%입니다. 공공기금이라 하면 뭐냐면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 또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이런 정부 섹터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기금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기금은 기업들, 한국시티은행, KB금융은행 등등, 한국은행 등등, 그리고 일반 개인의 1,000원, 2,000원이었습니다. 총 저희 13년 동안 395개 업체를 창업을 했고요. 자립을 750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것이 약간의 허위임을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를 3가지 들고 해외 성공 사례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강철 씨입니다. 가이오국수 대표입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오리 전문점을 내요. 오리 전문점. 그래서 오리를 잘 써는 칼 기술이 있다 해서 냈는데 그때 온 게 조리덮밥 마이너스 1억을 딱 찍습니다. 나 안 되는 거다. 나 죽어야 돼. 그래서 아주 쓰레기야. 12살 차이 나는 마누라가 당신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이초야 돈 4천 더 끌어당겨. 알모에서 캐싱 이런 데 다 돈 끌어와서 돼지갈비 전문점을 냈는데 그때 온 게 돼지덮밥 마이너스 2억을 찍습니다. 빚더미에 올라고요. 이제 마누라가 못 써라! 이 같은 거를 못 써라.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한가 신사대교를 건너다가 이제 다리 위에 딱 섰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뛰어내릴까 하다가 그냥 뭐 마누라 얼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써야지 하고 그 눈물을 흘린 채로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뭐라냐면 완전 개판이네요. 근데 신나는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신나는 사무국을 떡떡떡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마이너스 2억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사실 저는 춘천대학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 모든 요리를 해봤지만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국수입니다. 국수는 폐기율이 0%에 가깝습니다. 난 이걸 해볼까 하는데요. 서류, 현장 실사 다 해봤습니다. 저희 대출을 심사하는 분들 중에 은행장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7평대에서 좀 이따 매장 보여줄 거예요. 1시간에 3바퀴 못 돌려.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옆에 계셨던 상한 의지를 보는 분들 그리고 사업의 의지를 보는 분들이 야 패스합시다 해서 패스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은 거의 뭐 충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 2억 있는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다니. 그래서 가이오국수라고 창업하기 전까지 상권 분석한다고 부산역 2번 출구에서 개수기를 지나가는 사람 아침 6시, 오후 6시, 새벽 12시 다 찍어보고 가이오국수 2번 출구에서 창업을 합니다. 창업 똑같이 했겠다. 저도 이제 만나보고 좀 약간 목사 느낌이에요. 사기꾼 목사. 그래서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점이 우리은행 끼고 딱 들어오시면요. 본점인데 이 겨울이었습니다. 꽃집 같아요. 국수가 막 할머니 냄새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완전 꽃집이고 저는 꽃집에 꽃 사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하원과 뒤에 난로를 제공합니다. 뭐지 이거? 왜 이래 이거? 국수집 왜 있다고야? 차들어온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이 이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11가지 육수를 내요. 막 5만, 양파, 진내산, 멸치 해갖고 3,500원이면요. 예일여고 학생들이 와갖고 국수 하나 주세요 하면 울트라 사이즈 나옵니다. 남기면 벌금이야. 그냥 먹어 해서 먹을 때까지. 고등학생들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 이래서 장사 되겠어?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게 입소문을 풀더니 램프라피스 1,500만 하루에 300불씩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 되면 아까 봤죠? 요 사진. 여기 줄을 빽빽 옆 가게까지 우리은행까지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뭘까? 저가의 갑질의 국수를 줬는데 고객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수 따위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더 신기한 거는 거기서 만족해서 끝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잘 됐구나, 잘 사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점점 늘어나게 명지대점, 답심대점, 목동 이렇게 해서 8호점을 7호점까지 냅니다. 다들 충격이죠. 조그마한 국수가게 갑자기 1,500원, 2,000만원 애플아피스 냈더니 이렇게 성공하다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감동을 해요. 4,000원 내고 500원 나 안 받을게요. 기부하겠습니다. 기부통을 만들고요. 은평구 사회적 기업과 촉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억의 자살을 했던 인간이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은 할머니도 독거노인을 홀로거신이라고 순화해서 부르는데 홀로거신들에게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국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오국수는 시티은행과 글로벌 커뮤니티도 같이 진행하고요.
그야말로 가이오국수의 몇 달이 점점 사회공유가치 CSV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2억에 자살했던 인간이 야 나는 사회적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있다고 생각해. 이걸 해결할 거야. 국수를 만들 거야 하니까 그 노력이 이어졌고 그 사람이 신나는 조합에 받았던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이제 바로 옆에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명지대점의 이 모든 단체들은요. 다 공짜로 국수 모든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왜냐면 나는 받았기 때문에 전해줄 뿐이다. 기부의 시작은 나를 인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는 스스로 가졌습니다. 가이오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집을 제공했던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가이오 국수의 사례를 발견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름하여 신나는 사람들 신사입니다. 신사의 품격까지는 아니고요. 신사인데요. 화풍도 왕만두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 자금만 지원했어요. 야, 이 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되겠지 했는데 항상 이 돈을 까먹기만 합니다. 2006년까지는 96% 상환율을 발휘하지만 2009년부터 개인 대출 들면서 상환율이 50% 떨어집니다. 왜냐면 먹고 튀니까. 먹고 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저희는 일부러 합니다. 왜냐면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야 이게 창업하기도 2천만 원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야 창업 업종까지 개발해줘야 돼. 그리고 앞뒤 교육 다 시켜. 당장 나가면 만두 빚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이게 신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했고요. 화평도 왕만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됐냐? 작은 KB국민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사랑의 열매에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술 해피브릿지라고 화평동 왕냉면이라고 있어요. 왕만두 야 기술은 내 우리가 좋은 일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진은 우리가 할게. 우리가 395개 업체를 매달 방문하고 매일 전화했기 때문에 잘 알아. 이게 모여져서 화평동 왕만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금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 로직을 던집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더 필란트로스피를 통해서 사람을 엮어서 앉히고요.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면 바로 사회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풍도 만만두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신사가 하고 있는 마치오더입니다. 을지로 있고요. 14번 출구 딱 나가면 무슨 골뱅이 집이 많이 나와요. 영모 골뱅이 집. 그 바로 옆인데요. 마치오더 3,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작이었던 가이오국수와 함께 연결해서 저희는 개발을 했고 신나는 사람들 마치우동은 경남 사천군에서도 24명이 와서 갑자기 와요. 야, 빨리 거기 보여주세요. 알고 보니까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GS가 나비다 듣고 당장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여기에 한번 모델을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소자분 FC 업종 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돈으로 프랜차이즈 하기 너무 어려워요. SP 모그룹 파리바게뜨 뜯어고쳐 2억을 내라고 그래요. 막. 완전 양아치 기업입니다, 거기. 근데 우리는 2천만 원으로 가능한 프랜차이즈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건부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자 왔을 때 그 지역을 현장을 실사하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 창업체 돈을 딱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마치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롯데백화점 맨날 기웃기웃거리다가 2,500원짜리 하는 어떤 그 주먹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서대문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소자본을 할 수 있고 새 사람 나갔을 때 창업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돈이 있고요. 우리는 경영 지원해봤던 인력 풀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3박자 고를 맞추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가 청년 실업 문제가 엉망이고 창업 취업 기회를 줘야 된다. 금융위를 찾아갑니다. 똑같죠? 자금을 줄 사람들 찾아갑니다. 야, 돈은 내봐. 여기 계신 위은하 대표입니다. 위은하 대표가 그 다음에 교육을 누구한테 받지? 이 사람이 커피를 내가 좀 할게. 커피에서 안 돼. 안 한다니까 했는데 YMCA의 청소년 실패에서 로스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장관 커피를 끝내줄 거려갖고 장관상을 받고 저희 쪽 왔습니다. 저희는 이 뒤에 있는 요거 커피 내리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2,500만 원 냅니다. 그리고 기차 초도 구입비 해갖고 지금은 카페 팀으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카페 팀으로의 대표가 된 다음에
카파일의 2호점까지 됐습니다. 이 사실 위인다 대표는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면도칼을 씻고 있더라고요. 뭐지? 나 키도 크고 애가 되겠나 했는데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요. 자금을 지원해주니까 눈이 삥 돌리더니 내가 바리스타에 처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커피는요, 문제 해결 잘 안 되죠? 앞에 가서 그냥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에서 착안하거나 공정병에 앞으로 대세야. 피스 커피를 만들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업체의 사장이 돼서요. 저보다 월급이 많아요. 배가 좀 아프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 금융위부터 자금을 뜯어내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은 YMCA로부터 받고,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해주고 경영지원, 마케팅 홍보를 입지 분석해서 검색 딱 치면 딱 띡띡띡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티모르, 공정명하는 카페 티모르와 카파이네가 창출됐습니다. 자, 이런 성공 사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나조 위시에서 26개의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분쇄가 어마어마해요. 그중에 첫 번째 문제.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자생력 경영 구조가 없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C갭에서 5개의 지표를 냅니다. C갭에서 내는 지표는 뭐냐면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메저먼트, 그러니까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5가지 도구를 국내 기관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한조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A나 NAR, CR나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바로 나가실 거예요. 돈 내라, 뭐 이만 내라. 그래서 그건 다 어펜딕스에 붙여놨으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페이스북에 남기면 이 자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신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5개 지표를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뽑아내고 미소금을 설득할 수 있는 애들한테만 운영비를 줘. 그래서 운영비는 해결 모드입니다. 두 번째 구조. 미소금액에 촉발하고서 내가 다 할 거야. 민간기관 이름 다 떼고 미소금을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2000년대. 안 하겠다 버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은 구경해줍니다. 야, 돈 좀 내. 돈 내. 그래서 10년에 2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MB 정부의 눈치를 슬슬 보게 됐죠. 근데 정부 주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민간기관을 다 고사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신한조합이 매년 10억 정도 했는데 영혼을 대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이크로 파이낸스 머물지 말고 소셜 비즈니스 연결되고 일자리 창출될 수 있을 만한 곳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투자 펀드를 다 변동해라. 미소금융이 니네가 다 하지 말고 기업이 다 하지 말고 그 투자 펀드를 만들고 너네는 인프라를 깔아줘. 우리가 그 안에서 너네 수적 도전을 할게가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 전문위원이 없다. 제가 이제 5년 차인데요. 맨날 얘기합니다. 전문위원이 없어? 제가 지난주 제일 오래 있던 직원인데 전문위원이 별로 없어. 전문위원이 뭡니까 했더니만 경영을 많이 했고 30년 동안의 금융기술이 있고 은행에서 있어. 이게 어떻게 전문위입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해결책을 못 찾았죠. 해결책은 저는 이렇게 던집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저희가 12개 업종에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업종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까 떡볶이 사장님 빨리 오세요. 근데 그 양반들을 설득하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니네 딸이 왜 줘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인프라를 실질적인 컨설팅 풀을 국가가 해줘라. 정부 미소금융이 해야 됩니다. 미소 희망부서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저쪽의 전문가를 뽑아달라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네 번째 문제. 마이크로 파이낸스 정책. 갑자기 저희 민간기관, 비영리기관에 공모를 했습니다. 서류 없어요? 안 돼요. 했습니다. 묻고. 나는 공무원이다의 더 윤재무 스타일은. 서류 없어요? 안 돼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담당자는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뭐 맨날 이거 붙이는데 항상 없어요. 매달 쓸데없는 회의를 하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정책만 따르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갖고 있던 빈곤 취약계층들, 노숙자, 장애운, 북한 이탈주민, 지금 저희 북한 이탈주민도 지원하는데 의사 소통이 안 돼요. 막. 그 사람 저희가 째려 보면 가로 본다 그래요. 아, 가로, 눈을 가로로 해서 본다. 이렇게 해서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성별로 다 문제가 있어요. 노숙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자율을 높여야겠죠.
돈 안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술 드시고 설려서, 으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마약 중독자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 대출 규모를 이 정도만 해주세요. 한 1,000만 원. 그리고 이자는 1%로 해주세요. 그 정도의 융통성으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신나는 조합 비단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부한테 가서 운영비 주세요만 한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제 대출자의 문제인데요. 금리가 낮으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 맨 뒷땅. 갑자기 설마 와갖고 대체로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뒤로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원어부대 많은 대출 희망없이 이용 중에 조그마한 이자가 싼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 번에 저희가 3금융권, 알모회사, 러시 이런 회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업이 성공하면 더 이상, 야, 니네한테 대출하고 창피해 죽겠어. 우리 애가 싫어해. 그래서 홍보를 다 해줬는데 삭제를 안 하는 요청이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공 사례가 있어야 다음 자금에 의미 있는 자금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갚았을 때 선수가 되는데, 그게 전혀 선순환 구조가 끊기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자들 저희는 1시간 교육해요. 옛날에는 5일 교육했습니다. 죽어나 사나 계속 마이크로 크레딧 하니까 꿈에서도 마이크로 신나는 점부터 가서 대출 받았대. 저희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신과 소셜 비즈니스 앙트로프레너십까지 연결되는 교육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예 약정 내에 일정 기간들은 마이크로 크레딧과 연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이쪽 해결책은요, 대부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포럼에 가면 다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인데요. 대출자의 사례를 보지 않고 기간별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죠? 듣기 싫죠? 여기 빨간색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아디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체는요, EU에서 자금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국제 조직으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재원에 넓힌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니셔티브는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구조와 다른 겁니다. 피기 안 하셔도 다 드릴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뉴햄셔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은행한테 돈을 우리 빌려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이제 곧 되는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리은행이랑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지금 우리은행 자금을 그냥 받아서 돈을 빌리지 않은 척 됐는데, 그전에는 요 모델을 얘기하고 우리는 자금을 한 1% 주세요. 우리는 3% 해주고 2% 이자를 빨리 갚겠습니다.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출 금액 한도로 봤을 때요, 아디 같은 경우는 11,000유로 곱하기 1,600원 하시면 됩니다. 가 있고요. 프랑스 이니셔티브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또는 24%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39%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한도에는 39%입니다. 특징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니셔티브는요, 취약계층을 타겟해가지고 일반 대중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월 평균 소득 수준을 가지고 퍼센트를 나눠갖고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GLE라는 곳은 런던에 있는 곳인데, 런던 시민만 대상을 하는 거고, 이 액션, 스펠 틀렸습니다. 액션 USA는 미국의 다민족 국가를 받아서 유색인종까지 다 대출합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신나는 조합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다문화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 잡았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라인뱅크는 아시다시피 그룹 대출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CFP, 중국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 신나는 조합, 우리나라 규모 합쳐도 60배가 큰 CFP에는 곳은요, 바로 보증을 세웁니다. 유누스가 얘기했던 모든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보조도 세우고 담보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고, 프랑스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은요, 멘토링을 합니다. 창업 전부터 다 달라붙어서, 야, 뭐 창업할까? 이런 거 해봐. 그래서 끝나고 나서 5년까지 붙어 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 프랑스 액티브는요, 이 카톨릭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대모가 붙어 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동반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안 했는데 창업 전부터 교육시키고 어떤 업종을 한 건지 개발하고 마지막 끝단 상환하고 나서까지도 컨트롤하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해외 기관을 다녀오면서 그걸 딱 모아서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컬처럴 컨텍스트에 맞게 약간 번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그냥 한 개인의
그 뒤에서 얘기하겠는데요. 끝쳤으면 그냥 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창출한 건 끝납니다. 이제 이것은 소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손현수 차장님 내도 포커스를 사회적 기업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 9월 12일 날 한국에 그 컨설팅을 잘 해갖고요.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두레자원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했는데 수거처가 그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곳에 모이는 곳인데요. 그 로지스틱스에서 이론을 그대로 빼면 3배가 늘어서 야 유누스 박사 맞나? 그래서 아 뭐야 바빠 죽겠는데 난 삼성 가야 되는데 하다가 방학 때 갑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니 돈 윤동 그때는 3,500이 보통이었대. 4,500 그다음 뭐 할래? 그 다음에 뭐 잘 나가다가 이제 돈 좀 가나서도 주면서 아 잘난 척 해야죠. 그게 이게 문제야. 한국 모든 사람의 문제야 얘기하고 그때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약간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제가 삼성에서 내가 그 사수들처럼 살 바에는 중교 낫구나. 맨날 야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려치고 신화조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방글라데시로 가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뭐 그때 얘기합니다. 너 뭘 줄 몰랐는데 너 같은 인간이 딱 만나니까 이제부터 마이크로 크레디트 미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고 예금보험, 보험, 저축이 포함된 마이크로 파이낸스 확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셜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 뭐죠? 다 얘기해줄게요. 다음에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얘기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가 뭐죠? 그냥 7가지 원칙으로 냈습니다. 그 뒷자료에 애터딕스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에 가니까 하는 말이 대한자본주의의 3대 주자가 생겼어.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셜 비즈니스, 그리고 코퍼레이티브, 협동업 조합이야.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간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연봉이 2,400이거든요. 다 떼면 150만 원. 150만. 고대 그 안암동에 32만 원 하는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 갔으면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떡떡을도요 BMW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 인생이 이 사람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나 잘나고 사는 게 답이 없구나.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를 봐도 안철수를 봐도 돈 다 벌면요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자아 성취감이 확장되는 거 보고 야 나는 돈 벌기도 좀 빨리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했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개인의 소득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소셜 비즈니스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가 창출이 계속돼서 사회적 경제자본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600개가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투자와 소셜 안트로프레너십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합작한 모델이 필요하겠다. 그게 마이크로 소셜 비즈니스로 확장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물 없이 하는 세차입니다. 물을 한테 세차하는데 2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니까 2000분의 1 기술로 야 물 부족 거잖아. 필란트로피스도 물 부족 때문에 뭐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200ml로 저희가 반급수로 해결할 창업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창업하냐면요. 600만 원만 가지면 이런 4가지 모델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뒤에 우리 공장 가면 에어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노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물 없이 세차하는 겁니다. 25,000원인데 광택 세차에 32만 원까지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텐트형 샵에서 하는 거, 빌딩에 들어가서 하는 거, 큰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로 전국에 32개 업체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물에 없이 세차하는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그 세테크에서 행사를 한다. 서울시랑 함께. 이것을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물세차 문화를 바꿀 거다. 이제 물세차는 더 이상 인가가 되지 않는데 이건 자유업입니다. 물이 있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이 없는 세차.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에서의 4가지 뷰포인트, 5가지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왜 만들었어? 무엇을 제공하니?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그리고 무엇을 달성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라멜 위복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기생충에 자꾸 발이 파먹는 걸 보고
이 독일의 아디다스 그룹 회장이 야 이거 해결해야지.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기자. 해서 발바닥을 구축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무엇을 제공하냐면 이런 신발을 제공합니다. 약간 루프 형태로 그 아이들 신발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가 발바닥 보호대가 있고요. 이 원형으로 된 신발끈이 있어서 뛰어 놀아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재질은 편안한 신발 재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그라인뱅크가 돈을 출자하고 아디다스에게 1달러 내에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왜냐면 1달러 사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발이 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8월 달에 세계 지역 시범 판매하고 나서 이제는 30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또는 성인들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금을 그라인뱅크가 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아디다스 그룹이 붙어서 이러한 신발을 1유로로 하는 신발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해외사. 그래서 그라민뱅크는 이렇게 합니다. 그라민은 자금이 있고 컴퍼니들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라민 리복 사례처럼 그라민 아디다스, 그라민 바노, 오토그라민, 그라민 베올리아 오토, 물생산, 그라민 노키아, 핸드폰, 그리고 바스프 그라민. 이제는 일본의 유니클로에서 그라민 유니클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라민뱅크는 그 자금에다가 사회적 기업의 문제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갔다 나오는 길에 만났던 피온 도빈이라는 친구인데요. 라트비아인입니다. 라트비아에도 아이를 이제 성관계를 빨리 해서 미혼모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애를 봐야 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라트비아의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리가라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천 조각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대문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숙련지 제조업자 디자인 붙여갖고 무엇을 제공하냐면 이러한 스카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섬유에다가 남는 면집을 섞어서 고부가 7만원에서 11만원까지 하는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20명 미혼모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 디자인으로 재능 기부를 붙이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이 부티크를 만든 겁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생겼습니다. 제품 가격은 11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달성했냐면 리가 지역에 20명의 미혼모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가 약 2만 명에 가깝습니다. 동대문에 천조갈 때 미친듯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바로 당장 할 수 있어서 제 지인이 이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모자 미혼모들이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 천조각의 남아돈에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한지원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신데 굉장히 예상치가 많이 지나가셨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을 나비 153이라 치면요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영상으로 편집해놨으니까 그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빈드 아이 하스피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딜라이트가 인식해서 만든 똑같은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자라는 모티브였습니다. 자, 마지막 협동조합을 확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개인의 일자리, 소셜 비즈니스가 그 사회적 경제였다면 이제는 코퍼레이티브스, 그 창업자 자체가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사회적 기업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형태를 갖춥니다. 또한 협동의 본질. 2012년이 그 유엔이 선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협동을 하면서 생산 체계를 바꾸는 이제 더 이상 농협 수협 이런 것이 아니라 5명만 모여도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소셜 비즈니스 거쳐서 앞으로 협동조합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지금 22명이니까요 4개의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랑 점심 먹으면서 상의할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배당금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요 저희가 유엔 선정 마이크로 크레디트 해가 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다 들고 나왔습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세차,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떡까지. 자, 이게 결국은 유누스 박사가 얘기했던 마이크로 크레딧의 미래 중간 경유를 해서 소셜 비즈니스 이 다음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김성호 선생님이 만든 책입니다. 이거 핵심은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2013년도 내 2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길 거고, 우리 기존의 고용 시장 자체가 바꿀 겁니다. 요거 지금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앞으로의 주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미 큰 김앤장 이런 데서는요, 협동조합끼리 서로 MOU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 모델로 하는 사업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5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식사 시간에 놔두겠습니다. 7가지 원칙과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분이 핵자기 공명을 만든 라리라는 교수님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이분이 얘기한 건 공명은 무슨 의미냐. 내 외부의 진동수, 저랑 여기 계신 선생님의 이름이 뭐죠? 한선아 선생님과의 진동수 같잖아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가슴 안에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까요? 나도 그 문제인데 내가 당장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에서 진노가 지폭이 극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위에서 법제화했던 시작했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시작했던 고용노동부의 소셜 비즈니스를 더하고, 그리고 2014년에 화두가 될 협동조합 기본법을 더하게 되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얘기해야 할 거고요. 5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22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서 옆에 사회적 문제를 서로 해결하겠다는 비전 의지가 있을 때 사회적 문제 해결은 당장 지금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난 이러한 사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사람끼리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3가지 줄이면 우리한테는 개인적, 부자적, 가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있으면 옆 사람을 똑같이 진동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당장 행동했을 때 자금이 붙게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붙게 되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국한하지 마시고 소셜 비즈니스 넘기고 협동조합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메일 주시면 자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조합의 한조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 열정적이셔서 예상 시간 정말 많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열명한 전남의 선영주 선생님께서 또 좋은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신한조합의 한종훈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설명하셨던 것처럼 신한조합의 한국 최초의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인데, 13년의 내공이 무단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한종훈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 들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이제 딱딱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저희 열매라는 재단이 어떤 곳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열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열매라는 재단은 2007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아직은 6년 정도밖에 는 신생 사회복지 법인인데요. 저희 열매라는 재단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이고 하나는 자활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법인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대부분 설립을 합니다. 거기에 설립하고 거기에 근거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열매라는 재단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설립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좀 특이하다. 대부분 다 거의 99%가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너희들 왜 특이하게 국기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을 만들려고 하니? 너희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오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을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기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자립과 자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예, 저희 재단의 미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매라는 데는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을 타겟으로 초기에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대상으로 일회성 생계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설립 지원하고 교육과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즉, 저희는 통합적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돕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션에 따라 저희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직접 5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재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대상으로 간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액 창업 자금 지원 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자금만 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저희가 이제 스토리머니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위뱅크 사업이라고 했다가 저희가 위뱅크 사업이라고 하고 저희가 도메인을 저희가 등록하려고 하니까 영국에 있는 한 단체에서 위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스토리머니, 이야기가 있는 돈, 사연이 있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것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2007년도 7월달에 설립돼서 이제 6년 된 사회복지 법인인데 6년 동안의 그 사업 실적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마이크로 파이낸스 분야하고 그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분야 보시면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직접 저희가 5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저희가 29억 정도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76개의 창업가게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신남조합의 실적이 한 반 정도 실적이 되는 건데요. 여기 저희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대상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55개 업체 52억 정도의 자금.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25명에 5천만 원, 그래서 총 111억 8천만 원 정도의 저희가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상환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 창업 지원 사업은 실적 상환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자체 자금 사업도 있고 외부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 정도의 상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5개 업체 52억 3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상환율을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저희가 몇 프로나 상환율 달성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50%.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30%. 예. 남자분. 60. 예. 낮은 수치들을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사업 2개를 놓고,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분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창업 지원 사업은 그 상환 실적인 상환율을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업을 하셔도 계속해서 개척에 상환해 나가시거든요. 상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 딱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청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저희 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상환율은 제가 엊그저께 7월달까지 상환 실적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왔는데 98.2%입니다. 98.2%.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뭐 과장된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수치는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치고요. 매달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뭐 지속 가능해? 지원 어떤 인건비 지원이 여러 지원이 끝나면 망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수익도 못 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 55개의 사회적 기업의 98%의 상환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뒷부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번역별 지원기관, 또 북한 이탈 주민 사회적 기업 특화 지원기관, 통일부도 북한 이탈 주민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청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4개 청년 창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해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수혜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수혜계층이 약간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85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저희 국민의 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수혜계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금융 수혜계층이 발생할까? 를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뭐냐면 제가 은행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종호 선생님이 이제 차주 돈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왔는데 제가 보는 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너 내가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너 그걸 잘 상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신용도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 그때 보면 각자의 신용 등급이 다 나오죠. 그런 여기 이제 신용자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신용자는 활동합니다. 너의 신용 등급이 이거기 때문에 너의 신용 자원은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할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차주, 돈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그 신용자원,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 수혜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용시장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어떤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냐면 돈을 필요하는 신용도는 궁극적으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은행이 다른 거 안 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잘 갚을 수 있어? 그래. 잘 갚을 수 있으면 내가 빌려줄게. 못 갚어? 안 빌려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상환 능력은 미래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소득 창출 능력은 신용시장, 즉 금융권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반드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돈을 시드 머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은행권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저신용자는 신용시장의 접근이 제한이 되고 또한 이러한 제한성 때문에 취약한 소득 창출이 기반이 되고 이 사람 다시 또 저소득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시장의 접근 제한이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바로 취약계층이 금융권에 금융시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바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파이낸스 대한금융 정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금융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을 금융소외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의미의 금융기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금융 세계층에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 의미의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금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담보와 보증에 의해서 시장이 성립되는 것이 현대 금융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뢰에 기반한 금융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담보나 보증 없이도 너의 그 상환 의지 그런 것들 보고 상환할 수 있겠구나를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 극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금융이 바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앞서서 여러 번 논의했던 바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님이 연세가 이제 80세 가까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유누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유누스 할아버지가 시작하셨던 그라민 뱅크와 그거는 혁신 사례입니다. 그러면 무하마드 유누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정부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서 담보와 보증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바로 5인의 연대 채무 구조를 통해서 담보와 보증의 균형을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라민가 촉하기 시작할 때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5명 모아와. 5명 모아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돈을 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연대 채무 구조를 만들어서 이 정부의 비대칭성 극복하고 사전적으로는 역선택 그러니까 아무나 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택하게 되고
또 사후적으로는 도덕적인 문제. 왜냐하면 자선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돈을 빌려간 이 사람이 상환을 잘 해야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거든요. 사후적으로도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그런 금융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발전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라인뱅크 이전에 그 1961년도에 액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시작을 먼저 한 건데요. 지역사회 개발 중심이 자원봉사 활동 중심으로 미국에 있던 어떤 한 대학생이 남미에 자원봉사 활동을 갔다가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열악한 그 처참한 그런 상황들 보고 남미에 가서 헌신하기 결정하기로 가서 시작한 사람이 액션 인터내셔널인데요. 1960년 초반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부터 수액 대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전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6년도에 잘 아시는 그라민뱅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91년 액션 USA가 액션 인터내셔널 사업자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앞서서 우리 한종호 선생님이 각 나라 정부에서 정책들을 시작한 그런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들을 배제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한 그런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세계 최대급의 온라인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키바가 설립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키바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이 두 개입니다. 처음에는 위에 나와 있는 삶을 바꾸는 대출. 예, 이 대출이 삶을 바꾸는 대출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니까 모토를 바꿔놨더라고요. 25달러의 대출로 세계 사람들을 인파워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키바의 주요 사업 성과를 보시면요.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업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키바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바로 메일 화면에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돼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바로 확인한 자료인데요. 현재 키바의 주요 사업 성과를 보시면 총 액티브한 대출자가 79만 6,641명, 그리고 여태까지 총 대출된 금액은 335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한국에 나는 돈인데 3조가 넘는 돈인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환율 98.94%입니다. 정의적인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파트너가 155개의 필드 파트너가 있는데, 현재 굉장히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은 대부분 이 키바의 필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션 USA도 요 키바의 필드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액션 USA가 집행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 키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450명이고 62개국의 나라에 자금을 대출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이렇게 전 세계적 이런 흐름을 가지고 발전했었고요. 예, 국내 발전 과정을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2000년도, 2002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신한은행 사회연대은행 중심 발전됐고요. 2003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에 좀 더 확대가 돼서 열매라는 재단, 아름다운 재단, 사회복지은행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됐고, 2005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휴먼웨어 관리단에 출범을 했고요. 2009년도에 이제 공공영역, 정부, 지자체, 특별히 서울시에서 대단히 참여가 확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미소금융 중앙대에 출범돼서 휴면예금과 민간기업의 기부금과 은행금융권의 기부금을 하면서 향후 10년간 2조 원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마이크로 파이낸스 주요 이슈, 예, 국내에 통틀어서 한번 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파이낸스 상업화에 따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멕시코의 콤파르라모스라는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2007년도에 기업 상장을 통해서 5천억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콤파르라모스에는 보니까 액션 USA도 한 25%씩 참여를 했더라고요. 인도 SKS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2010년도에 기업 상장 통해 4천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혜자가 확대되는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열악했던 인력풀이 이제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좀 더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사업이 전문화되고 있다라는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대부업에 가까운 고금리한 폭리를 통해서 취약계층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콤파로 라모스라든가 인도 SKS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보면 거의 이자율을 70에서 100% 정도 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출간된 그 장하준 교수님의 그들이 말하자는 23가지에서도 보면 그 장하준 교수님이 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업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취약계층의 피를 빠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아까 이제 신난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어떤 효과성에 전혀 측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성과에 대한 측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에서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신난조합 역시 선도기관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문화 및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이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소민 중앙대에 출범하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이 양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소금융재단 유일합니다. 저희 신한조합이든 저희 열매나는 타이 연대은행이든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향하긴 하지만 열악한 재무 구조 때문에 마이크로 파이낸스까지 같이 못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크레딧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통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그 양적 확대는 됐지만 기존 민간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은 사업이 유축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함께 밀린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난조 한종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로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할아버지가 1976년도에 그라인뱅크를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그라인뱅크에 물러나셨죠. 물러나시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소셜 비즈니스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2010년도 이후로 우리 유누스 할아버지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소셜 비즈니스. 기존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그런 취약계층이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회 혁신가들이 좀 더 임팩트를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재 소셜 비즈니스 데이라는 건 2010년부터 매년 지금 무하마드 유누스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진행됐는데요. 올해 그 메인 테마가 저거였습니다.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혁신, 즉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사회의 빈곤, 가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에서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빈곤 퇴치 및 사회 변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전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효과적인 모델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또는 대3세계에서 여전히 유효한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른 부분을 통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무조건 창업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도 있고 사업적 영향이 있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 크레딧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업을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열매나는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67개 저희가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을 통해서 176개소에 36억을 지원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느냐? 개인 창업은 보통 2명, 3명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2명 정도 근로하고 계시다 보면
그럼 352명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55개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약 53억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근로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총 실제 조사해보니까 1,4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사회적 기업가, 혁신적인,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나는 재단도 지금 여전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저희가 뭐 버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어떤 것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따른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창업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출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적 방향도 택해서 저희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부 차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좀 길게 열린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긴 시간은 저희가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것 또 토론할 게 있으시면은 바로 앞에 계신 패널리스트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는 한 10개 이상 갔는데요. 다 퇴근하시더라고요. 저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받을 거니까요. 식사하시고 오셔도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질문 적절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렇게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강의가 별로였나요? 질문 없으면 관심 없다. 예, 저쪽에 먼저 여성분 먼저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NPO나 NGO에서는 기존 은행과는 어떤 대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존 은행과의 대출 기준 심사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은행보다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 창출 능력, 너 얼마나 벌 수 있어? 잘 생활할 수 있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도 봅니다. 그것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그 자활에 대한 의지,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적 모델이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단지 돈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지원해드리고 5년간 저희가 사업 관리하게 되는데 계속 밀착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관리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또 컨설팅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보여진 어떤 경영에 관한 능력, 사업적 역량들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 그 다음에 그 자활에 대한 의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대, 20대 40인데요. 40은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보는데요. 그건 업종별로 상권 분석, 경영학적 툴을 사용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0%의 상한 의지는요, 비계략적 요소입니다. 그것들은 5명, 사회복지 분야, 또 창업 분야, 또 금융 분야, 이런 담당자들이 각각의 그 포인트 오브 뷰에서 측정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20, 20, 마지막 40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잘 되셨나요? 자료 딱 돼 있습니다. 네, 심사표를 붙여놨습니다. 네, 이쪽에 남성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약간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은행 쪽으로 가는데 혹시 그러면 확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걸 통해서 장학금이 아닌 확자금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들은 많이 비즈니스 쪽인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지.
학생에 대해서 도움이 또 되는지 질문해 주세요. 저희 아까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그 스토리머니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 안에 그 학자금 대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직은 이제 테스팅 기간이라서 금액은 크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이율을 부과하지 않고 0%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사업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또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아마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긴급 생계자금이라고 해서 그 교육 학생들을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5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자율을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혹시나 근로소득을 몇 년, 3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낮아지지만 1년일 땐 8%, 2년일 땐 11%까지 받고 있고요. 안철수 재단에 한번 그 학자금 대출을 좀 자금을 받자 제안한 바 있었는데 주락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네. 이제 앞에 여성분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재원이 어디서 나는지 보통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토리머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진짜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왜 스토리머니라고 하시는지 그런 거. 저희 아까 제가 이제 발표 중에 그 키바에 대해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재단이 이제 사업 쭉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발전은 키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희가 2009년부터 저희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2009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처음은 저희가 이 사업과 이제 위뱅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위뱅크라고 저희가 지으려고 했냐면,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특정,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재원 확보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이나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게 미소금 지원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이라는 정부의 그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을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2009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외부에 기대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부 사이트를 만들어보자 라고 위뱅크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명명을 지었던 건데요. 저희가 도메인 등록을 하다가 영국에 있는 그 어떤 단체에서 위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스토리머니라고 바꿨는데요. 저희는 왜 이제 스토리머니라고 했냐면, 거기에 이제 이 키바도 키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돈을 이제 대출 요청하신 분들이 자기의 사연을 올려요. 그래서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우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상환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스토리머니라는 그런 이름을 써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거고요. 저희가 사이트 개발까지 다 끝났어요. 저희 재단이 다 끝났는데 이것을 이제 런칭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어떤 기부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 키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키바도 2005년대에 설립되고 초기 3년 동안은 그 대출금이 거의 없었어요. 2005, 2006, 2007년까지는 키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기네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다가 2008년도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과연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모델을 이제 고민을 하겠는데, 과연 국내에서 그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런칭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적절한 그 마케팅 방법이 저희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서 런칭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이 스토리머니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재원 조달하는지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법이 이제 재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재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그 비영리단체들은
그 후원자들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 후원자들 통해서 이제 조성되는 그런 후원금,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위탁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네,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금, 그러니까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 준공기관, 공공기관들에게 비율이 70%고요. 민간은 30%인데 한국시티은행, KB국민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진흥원 등등 이렇게, 그리고 이상하게 웰컴 크레디트 라인이라고 상금융권, 이자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도 저리로 빌려서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스토리 머니처럼 저희는 조이풀 뉴스에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데 클릭률은 10%입니다. 그래서 SNS 쪽으로 그 검색 키워드에 걸릴 수 있게끔 해서 지금까지 취재한 건 36명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의사가 계셨습니다. 이쪽 뒤쪽에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쪽 뒤에 분 먼저 하시고 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원 조달하는데 거의 일반인들이 예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라민은행 같은 이런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런 것도 사실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처럼 이렇게 대출보다는 예금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시중은행처럼, 사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3% 받을 거면 한 2% 정도면은 저런 은행에 예금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부를 하는 것보다. 혹시 그렇게 일반 개인이 예금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은 한지, 혹은 어떤 법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예금 수취 업무를 하는 것은 이제 법이 이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스토리머니, 제가 아까 이제 기부 사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기부 사이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사실 그 스토리머니 그 사이트를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그 투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그 요즘 이제 금리가 낮아서 뭐 2%, 3%, 어떨 때 뭐 그 물가 상승률까지 뭐 고려하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건 투자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건 착한 투자자를 모집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대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간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대북 등록을 한다는 것이, 이건 사실 이제 어떤 기관의 이미지하고도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기부 사이트로, 어차피 착한 투자를 하시기로 하신 분들이면 그 정도의 어떤 십시일반 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이트면 참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 사이트 기부 이제 사이트를 제가 바꿨던 거고요.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법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렇게 예금 수점을 하게 되면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 법인세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이 민간의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책에 없는 거였거든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민간 그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 불법 기관을 만들어 놓느냐 라고 해서 지금은 그 법인세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런 대출 사업을 해도 이제 위법하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됐는데, 그 예금 그 수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금융위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금융위 끄떡도 안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소금융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에서 이제 소관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2번 했는데 수신이 가능하게 해달라. 그라민뱅크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적인 재원 확보와 상환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안전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거든요. 수신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금융기관으로 등록해라. 대부업으로 등록해라 얘기입니다. 제가 대부금융협회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있어야 니네도 존재하는데 왜 우리를 이상한 놈들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이자율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이 바뀌어서 공청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자율을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수신이 가능하게 하면 우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금권에서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면 상금권은 그 위에 17에서 10등급 말고 6에서 4등급 정도를 커버해라. 우리는 수면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고요. 이건희 교수님, KDI 경영대 국제경영대학원 이건희 교수님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3천억의 가용자원이 있는데 왜 니들까지 나서서 저금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비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부업 등록을 하면 반드시 뒤에 그 대부업이라는 이름을 상호에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사회복지부 열매나는 재단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열매나는 금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매나는 금융 대부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더 많으셔도 있을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이제 마지막 하나로 받겠고요. 또 점심시간에 이어서 또 일단 이제 아까 그 키바의 기부 사이트처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불특정 다수를 타겟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스토리 내에서 누가 기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월드비전처럼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돈만 내는 건지 그게 맞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쪽에 여성분요.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계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기관 자체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거에 모든 이익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보셨던 게 초음파 에어세차 회오리 사업 그리고 아까 신나는 사람들 모든 사업들 그것들 영리법인으로 했지만 모든 돈을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으로 선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네. 신나는 교육에 비하면 저 열매난 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재단도 있고 또 후원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걱정 좀 안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신나는 교육을 만날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3년 된 단체인데요. 회원이 80명입니다. 왜 돈을 안 내냐고 했더니만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냈는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나도 닮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근속연수가 최장 3년입니다.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곧 이직할 것 같은데요.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돈을 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양적으로 확대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자율을 거의 2%로 거의 고정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리는 2%. 이게 거의 공식인 것처럼 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라는 이자율은, 물론 그 대출을 받으신 분에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겠지만, 운영기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자율을 계속 더 높여야 된다. 물론,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와 같은 길로 걸어가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받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는 최대한 15%까지 가도,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 15%까지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만약 마이크로 파이낸스 때 15% 받으면 아마 그 대부업자 취급 받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왜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냥 은행 가서, 담보나 보증 내고, 신용, 만약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신용 대출을 만약 은행 가서 받으시면 한 20% 넘게 받으실 거예요, 아마. 캐피탈 쪽 가시면 한 25% 받으실 거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담보 보증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환 의지, 자활에 대한 의지만 보고 빌려드리는데, 저는 15%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적정, 그분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운영기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이자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 그게 한 7, 8% 선이면 현재 7에서 8%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대출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하는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 개인에 대한 대출 2%를 그대로 가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저희는 4.5%로 하고 있어요. 저는 4.5%로 하니까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막 투덜대는 거예요. 너무 높다. 어디 가면 1%짜리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에 사회적 기업들 내는 거 공짜죠. 1%는 거예요. 저희 4.5% 받으니까 뭐 금리를 취한다. 이거 금리 부담돼서 이거 못 받겠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4.5%가 저는 부담되는 금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그 사회적 기업도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운영기관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자율, 아주 적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이자율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쪽으로 이제 아까 재원이 또 어떤 게 있냐고 이제 이익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각 기관들이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관련된 기금이 축적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그 사회적 기업의 55개 사회적 기업이 53억 정도 지원했는데, 4.5% 받고 있단 말이죠. 연간 이자가 거기서 나오는 게, 꽤 됩니다. 그게 금액이 쌓이고, 저희가 그게 처음에, 6개 기업에 5억을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에. 그때는 저희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근데 저희가 2011년도 되고 2012년 되니까 저희가 쭉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딱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 민간 그 마이크로 크레딧 그 기관들이 굉장히 그 재원을 조성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받으면 바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위탁 운영기관들이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운영기관들도 계속해서 기금들이 쌓여서 계속해서 이제 대출이 누적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자율로 이제 기관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덧붙이자면요. C갭이라는 곳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그 컨설팅 그룹인데요. 거기에서 2010년도 논문에 보면 1달러를 대출하는데 96센트가 든다는 게 통계입니다. 전체 통계. 그 96센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대출을 하기까지의 모든 여비 교통비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비용까지 다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EMN, 유로피언 마이크로 파이낸스 네트워크의 필립 리차더트 전 이사님을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EMN 같은 경우에는요, 그 관리 운영비의 65%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1달러 하는데 96센트에 돈이 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소금융재단은요,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0억을 공짜로 돈을 줬어. 이자 우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니네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입니다. 정확하게 금융학적 논리로 원금을 줬는데 이자를 안 받았으면 오히려 이자를 운영비를 준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총 마이크로 크레딧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해외에서의 사례, 그리고 현황, 그리고 국내 현황 및 사례까지 이렇게 쭉 다 짚어보, 다 좋은 말씀 들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뭔가 갈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국내 기업들 모두가 좀 긴밀한 협력을 해서 이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이 좀 더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더 크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교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참가해주신 분들은 이제 로비로 가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한 점심이 있으면, 즉 샌드위치와 음료수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아까 들어오실 때 사인하셨던 그 해당 교실에 가셔서 멘토링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주신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로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세훈이었습니다.